음, 네, 우선 저를 먼저 소개하면은 저는 네, 디지스트에서 양자광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 석사과정 김창우라고 합니다. 저희 양자광학 일단 스터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책은 제가 사전에 공지한 대로 이 옥스퍼드 책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어, 근데 이게 시간이 7주밖에 안 돼가지고 끝까지 다 나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저는 일단 계획을 콜드 아톰스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일단 퀀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같은 부분들이 사실 뭐 BQIT나 이런 데서도 잘 다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이걸 또 광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이제 보는 게 더 좋기도 하지만, 네, 우선은 저희는 아마 많이 나가면 콜드 아톰까지 나갈 계획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하다가 이 한 챕터 한 챕터가 너무 양이 많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좀 그때그때 좀 조정을 해보긴 하겠는데 저는 네, 그렇게 목표를 할 계획이고요. 일단 선수 과목으로서 클래시컬 옵틱스랑 퀀텀 메카닉스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양자역학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고전 광학을 어디까지 아실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 학년이 되게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석사과정생부터 학부 2학년까지 그래가지고 일단 네 계획상 일단 원래 오늘 하고자 했던 부분이 클래시컬 옵틱스랑 퀀텀 메카닉스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빠르게 다루려고 했는데 클래시컬 옵틱스 정도만 아마 나갈 것 같고요. 일단 오늘만 그 이 바로 뒷타임에 위상영자 오류 증명 스터디가 같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것 같아요. 55분 정도에. 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스터디 자체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뭐 채팅으로 쳐주셔도 되고 그 사실 끝나고 나서 뭐 질문하거나 할 시간 있을 거니까 그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럼 이제 스터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클래식 옵틱스를 네 먼저 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제가 줌으로 스터디를 잘 안 해봐가지고 속도나 이런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챕터 2 클래식 옵틱스에서 첫 번째 파트가 제 맥스웰 이퀘이션과 매그네틱 웨이브인데 어, 네, 근데 이 부분 사실 뭐 광학까지도 아니고 제 전기역학에서 대부분 배우고 오셨을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어, 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특히 광학이나 전기역학 분 정도도 아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뭐 이벡터랑 B로 이렇게 사용을 쓸 수가 있고요. 제 이제 일렉트릭 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D 벡터라고 할 때 얘는 엡실론 제로 E 벡터 플러스 P로 이제 사용을 하죠. 쓰죠. 여기서의 P는 이제 폴러라이제이션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H 벡터는 뭐 뮤 제로 분의 1 B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P를 나타내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형광학이랑 이제 비선형광학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P 벡터가 엡실론 제로 카이 이제 E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여기 모든 가정은 일단 아이소트로픽한 매질에서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냥 그렇게 아니면은 이제 D 벡터 자체가 E 벡터랑 이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소트로픽한 케이스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선형광학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이 카이 부분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 세컨드 텀이나 서드 텀 등등이 있는데, 아마 비선형 광학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서드 텀까지는 아마 좀 보셨을 건데, 이 양자 광학 책에서는 세컨드 텀에서 사용하는 이제 SPDC 정도까지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잠깐 그 얘기를 하고, 네,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우선 일단은 그 전자기파 유도만 할 거니까 제 P벡터가 제 다음과 같이 선형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제 D벡터가 그러면은 엡실론 제로로 묶여서 1 플러스 카이 그리고 2 벡터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얘는 이제 그 릴레이티브 퍼미터비티가 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인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이 엡실론 r이 그냥 1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엡실론 제로 그냥 2 벡터라고 일단 사용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잠깐 쓰면은 다이버전스 D가 이제 로우가 될 것이고, 다이버전스 B가 이제 0이고, 그리고 컬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컬 H가 J 벡터 플러스 라운드 D가 되는데, 이제 뭐 요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리 차지가 없고 프리 커런트도 없다고 가정할 때, 즉 이제 로우가 0이 되고 이제 J도 날아가겠죠. 네, 이 케이스에서 이제 저희가 전기장 혹은 이제 자기장 중에 하나를 이제 컬을 이제 두 번 취해가지고 쓴 계산을 이제 해볼 건데요. 컬 2를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얘를 이제 밖 안에 넣어가지고 뭐 라운드 T가 컬 B 벡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컬 B를 또 다시 적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 하고, 여기가 U0 곱하기 라운드 T 라운드, 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얘가 마이너스 U0 라운드 T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뭐 이제 마이너스 뮤 제로 엡실론 R 라운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게 이계동수가 될 것입니다. 아, 얘는 이, 네. 그리고 얘를 그리고 다시 위에 풀어 써주면은 이테이션에 따라서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다이버런스가 아까 프리 차지에서 그 노 프리 차지 상태에서는 0이 되니까 날아가고 얘만 남아가지고 결국 그 전기장의 공간에 대한 이계도 함수는 어, 시간에 대한 이계도 함수의, 네, 뮤제로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파동 방정식을 적을 때 이제 공간에 대한 이계도 함수에다가 이제 v 제곱분의 1, 물론 이제, 네, 요 라운드 시간에 대한 이제 이계도 함수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뮤제로 엡실론 제로가 이제 v 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v가 루트 뭐 u0 엡실론 제로분의 1이 돼서 얘가 결국 2.998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빛의 속도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이 파동이 결국 이제 빛을 구성하는 거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역학에서 아마 다들 배우셨을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네, 천천히 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러라이제이션을 볼 건데, 이제 책에서는 되게 짧고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어, 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냥 편광은, 아까 나온 편극이랑은, 다른 폴라라이제이션이잖아요. 같은 폴라라이제이션이지만, 여기서는 편광을 나타냅니다. 편광은 이제 전기장의 이제 방향 벡터를 말하고, 그래서 이제 네, 이제 X축 방향의 이제 전기장 성분이 있을 때, 얘를 이제 I hat 2에 뭐 제로 X라고 할게요. 그 앰플리튜드를. 그리고 코사인 KZ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고, 이 Y 벡터 Z 콤마 T가 J 햇의 E0Y, 그리고 코사인 KZ 마이너스 오메가 T에다가 이제 파이라는 위상을 붙인 식으로 이제 뭐 나타내게 됐다고 제가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 X 텀과 그 Y 성분의 이제 합으로서 이제 그 평강을 나타낼 때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리니어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서큘러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엘립틱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폴러라이즈 상태가 있을 건데요. 또 언폴러라이즈드 라이트는 가끔으로 뭐 랜덤리 라이트 그 폴러라이징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이제 리니어한 케이스를 먼저 보면은 이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두 개의 합일 때 근데 이제 파이가 EN 파이 꼴일 때, 어, 이 Z 컴마 T 그러니까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식은 I E 제로 X 플러스 J 햇 E 제로 Y가 되고, 얘는 이제 코사인 KZ 마이너스 네,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얘는 X 방향으로 EZX만큼의 앰플리튜드와 이제 Y 방향으로 EZ로 Y만큼의 이제 앰플리튜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제로 X분의 제로 Y에 해당되는 그 탄젠트 세타 값이 있을 때 그 세타만큼의 리니얼 폴라라이즈가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선형 평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평광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합을 하는데 이제 파이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이제 2n 파이 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E0x와 E0y 즉 두 개의 앰플리튜드가 같은 케이스를 인 경우가 이제 원형 평광이 되는데요. 일단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벡터가 z, t가 되고, 어 얘는 E0에다가 얘는 두 개 같다고 E0로 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E0 곱하기 I 코사인 KZ 마이너스 오메가 T에다가 이제 얘가 사인 파이가 2분의 파이라는 텀이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세 사인 KZ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이걸 이제 평광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제 Z 방향으로 나갈 때 여기가 X, 여기가 Y면은 이제 X 방향은 코사인으로 시작하니까 여기가 1대, 뭐 이런 식으로 네, 나갈 것이고, 그 Y 방향 같은 경우는 전혀 사인이니까 제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렵네요. 뭐, 네. 그래서 이 벡터가 이제 방향이 얘 두 개의 합이 이제 이쪽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얘를 이제 Z 방향에서 보면은 이제 그림이 막 점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원형을 그리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돼서 얘를 이제 원형 평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원형 평광인 이유는 이제 여기 있을 때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이제 크기가 이제 같으니까 이제 얘가 원형 평광인데, 만약에 저희가 아까 가정했던
E0x와 E0y가 같지 않거나 혹은 파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그 EN 파이 꼴이 되지 않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타원꼴로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모든 편광은 이제 엘립티컬 폴라라이징 상태가 될 것이고 네,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폴라라이즈가 의미하는 바는 평광이 되게 랜덤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보냈던 평광, 포톤과 이제 뒤에 있는 그 광자들의 그 간에 코렐레이트가 없는 상태로 랜덤하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가끔 뭐 서큘러리나 엘립티컬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타원형 같은 경우는, 타원형이나 이제 원형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원형으로만 얘기를 드리면은 제 파이가 두 개 이제 x 성분과 y 성분 간에 2분의 파이라는 이제 위상차가 꾸준하게 코러리팅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언프롤레이즈든 이제 갑자기 70도 방향이었다가 뭐 제로였다가 뭐 수직이었다가 반복이 되는 그런 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언폴라라이즈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가 2.1챕터 부분들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네, 다음 챕터가 이제 디프렉션이랑 인터퍼런스인데, 해설은 뭐 이 책에서도 그렇게 깊게 잘 다루지 않기도 하고, 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제 양자광학을 이해할 때 좀 인터퍼런스를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인터퍼런스 좀 위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퍼런스를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간섭계 하나를 이제 마이클슨 인터페로메트리를 가지고 하는데 얘가 이제 이런 두 개의 경로가 있고 뒤에 이제 거울 하나와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네, 뭐 이런 네, 되게 단순한 간섭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 네, 이런 간섭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뭘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포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더 빛을 이제 보내면은 빔 스플리터로 이 빔 스플리터가 50대 50 확률로 그 반사를 시키거나 투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1번 경로로 가든가 2번 경로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울에서 반사가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얘가 투과가 되거나 반사가 될 것인데 뭐 투과가 되는 경우 여기서는 L2에서는 반사가 되는 경우 해서 두 개가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도달을 해서 이제 디텍터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장의 이제 아웃은 패턴 빼고 얘가 E1 플러스 E2라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반 정도가 일어날 거고 그 기존 처음 펌프빔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위상이 I, EK, L1이 될 겁니다. 플러스 2분의 1에 이제로 이게 이게 여기서 그 M2 같은 경우는 네, 이 파일만큼 이제 딜레이를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파일 텀이 하나 붙게 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2분의 1의 2제로 2의 I, EK, L은 그리고 1 플러스 2의 2 I, EK, 델타 L, 2의 I, 델타 파이가 됩니다. 이때 델타 L은 이제 L2-L1으로 쓴 거고요. 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냥 L1이랑 L2를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델타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제 1 플러스 2의 I 델타 파이라는 이 어떤 인터퍼런스 텀만 남게 되고 이제 이런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 그러니까 어떤 간섭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델타 파이가 이제 이 파이 꼴 그 EN 파이 꼴이 되면은 얘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제 제 작아지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일 때가 이제 보완 간섭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상쇄 간섭이 소멸 간섭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웃풋 입장에서 이제 관측을 이제 간섭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간섭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다른 간섭계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이 경우에서는 이 한쪽 그 경로 측면에서 네, 한쪽 경로에서 어, 이 파이라는 위상차를 그러니까 위상을 좀 주면서 네, 딜레이를 주기가 아주 용이한 그런 인터퍼로미터였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사용하는 이제 간섭계가 뭐 마으젠더 인터페로먼트가 있는데요. 얘는 뭐 거울이 두 개가 있고 여기 BS가 있습니다. 주로 얘는 이제 그 뭐 퀀텀 이레이저라든지 그런 이제 양자광학 실험들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하는 그런 네, 간섭계거든요. 네, 포톤 하나를 이렇게 펄스 하나를 이렇게 보내면은 얘가 또 똑같이 BS에서 반사가 되거나 투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루트로 가거나 2번 루트로 갈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 만약 얘가 반사가 돼서 1번 루트로 갔으면은 이렇게 1번 루트로 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2번 루트로 가면은 뭐 이렇게 돼서 통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디텍터 입장에서 얘가 관측이 돼요. 그럼 이 광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번에서 왔는지, 2번에서 왔는지를. 그러면 이때는 간섭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간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 이제 빛이 이제 파동적인 성격이 있고 이제 입자로서의 이제 특성이 있는데 간섭은 대표적으로 파동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 입자로서 아 얘가 파동으로서 역할하는지 입자로서 하는지를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위치 웨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위치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보를, 그러니까 이 빛이 광자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은, 얘는 이제 이제 포톤으로서, 이제 포톤처럼 이제 여겨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 실험 같은 거 할 때 이제 빛을 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뒤에 이런 뭐, 간섭 무늬가 생기잖아요. 네, 뭐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길 텐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제 사람이 이제 관측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광자가 이 빛이 이 첫 번째 구멍으로 갈지 두 번째 구멍으로 갈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관측이 되면은 저 위에서는 관측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관측이 여기서 됐으면 안 되면은 여기서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제 이 간섭무늬가 사라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자로서 이제 네, 그런 특성이 이제 관측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위치웨이 인포메이션인 겁니다. 즉, 이 빛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간섭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즉, 위치 인포메이션이 없으면은 이제 간섭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없을 텐데, 만약에 이쪽에다가 똑같이 빔 스플리터를 넣게 되면은, 어,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디텍터에서 어떤 빛이 이제 클릭이 됐어요. 광자 하나가 클릭이 됐는데, 그러면 이 빛이 파란색 루트로 왔는지 빨간색 루트로 왔는지를 모르겠죠. 이제 빔스플리터 왔으니까. 왜냐면 빨간색 루트로도 충분히 반사가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하얀 색깔 이제 판 같은 걸 두면은 이제 그렇게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위치의 인포메이션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재밌는 게 이제 여기다가 호리존털 평광판을 놓고 여기에 이제 버티컬 평광판을 놓게 되면은 다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 평광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이 디텍터 쪽에 들어오는 그 광자가 이제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얘가 H인지 V인지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빛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시 위치웨이 인포메이션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생겼던 이 간섭이 네,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찍힐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같은 데다가 그 45도 편광판을 넣게 되면은 폴러라이저를 다시 넣으면은 그 이 위치웨이 인포메이션 다시 사라져. 다시 H에서 왔는지 V에서 왔는지 이 디텍터의 상황에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이때 이 45도 편광판이 이제 퀀텀 이레이저로서 네, 퀀텀 이레이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실험을 하는데도 이제 간섭을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 뭐 그냥 이런 인터페러먼트도 있는데 얘는 뭐 비슷한데요. 사실 재밌는 점은 얘는 이렇게 뭐 비슷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디텍터가 아웃풋이고 인풋이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빔 스프레드를 넣고 이 모든 면에 그 거울을 놓습니다. 그럼 얘가 한쪽에 이제 투과가 되는 곳은 쭉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빛이 반사가 되는 곳은 이 파란색 빛이 이런 식으로 투과돼서 뭐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장점이 그 두 빛이 가는 경로가 일치하잖아요. 경로가 일치한데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빛이 경로가 일치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 흔들려도 뭐라 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 실험 셋업이나 이런 게 좀 흔들려도 이게 간섭계가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섭이 유지가 되는 정보가 제2.3이 이제 코헤런스라는 개념인데 이게 가간섭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하고 여기에 빛의 속도를 곱했을 때 얘가 이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간섭이 좀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는 실험들이 굉장히 어 이제 간섭 그 길이가 길어지면 실험이 되게 쉬워질 텐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타우 C라는 거는 어 델타 오메가 분의 1이랑 이제 유사하거든요. 이제 로렌츠안에서는 이렇게 되고 아마 가우시안에서는 다른 이제 ELN 같은 텀이 붙게 되는데 네. 아무튼 이제 델타 오메가랑 이제 비슷한 값인 델타 오메가분의 1과 비슷한데 이 델타 오메가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가 아마 불확정성에 따라서 그 시간과 이제 곱을 했을 때 두 개의 편차가 네, 일정 이상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실험에서 양자광학 실험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아마 몇 주 뒤에 좀 배울 텐데요. 이제 싱글 포톤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싱글 포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한 펄스당 포통 개수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이 델타 T라는 값을 너무 그 크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우 C를 늘리기 위해서는 델타 오메가가 굉장히 작아져야 되는데 델타 오메가가 굉장히 작아지면은 이제 델타 T가 늘어나니까 델타 T를 줄여야 되는 게 이제 소스를 좋은 소스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타우 C라는 아 어쩔 수 없이 제 양자광학 실험에서는 이제 클래시컬한 경우와 다르게 타우 C 이 코헤런스 타임이 굉장히 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네 아마 피코세컨드 단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실험한 것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LC 같은 이 코헤런스 랭스가 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몇백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이제 이 실험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 소개했던 MGI나 뭐 기타 등등 다른 다양한 그런 간섭 실험 셋업에서는 음, 네,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이 빛이 이제 이 간섭기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간섭이 깨져서 이제 관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써냐 사실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싸그약인지 싸약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런 인터페로메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경로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 뭐 위아래로 흔들려도 그 반사된 빛과 투과된 빛이 모두 같은 범위만큼 이제 이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네,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되게 용이하더라. 네. 일단 여기까지가 간섭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음, 네. 혹시 저기 질문이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네. 일단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논리니얼 옵틱스에 대해서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있고, 얘가 엡실론 제로 이 벡터 플러스 p 벡터이긴 한데, 네,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p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엡실론 제로 카이 1 이 벡터 플러스 입실론 제로 카이 2 2의 제곱 뭐 쭉쭉쭉 가죠. 근데 이제 이 텀까지만 좀 보겠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자연 상황에서는 이 비선형 현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어, 이 카이2가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일어나는데 이제 레이저 같이 좀 우리가 이제 파워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네 가끔씩 좀 적은 확률로 이제 일어난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사용하는 비비오 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뭐 한 10의 6제곱분의 1 정도의 확률로서 그런 비상형 현상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어나기 위해선 이 값이 굉장히 커야지만 이제 그 논리니얼 텀이 이제 논리니얼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 세컨드 텀을 가지고 이제 P를 나타내면요. 뭐 얘가 이제 X, Y, Z 텀이 있는데 네. 그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엡실론 제로 카이 2 그럼 이제 이 2텀 나타내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풀었으면은 이제 이 카이 2가 그 이제 텐서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D11, D12, D13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D26, D3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될 거고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니까 E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2의 X제곱, 2의 Y제곱, 2의 Z제곱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2의 YZ, 2의 X, Z, 2의 Z, XY죠. 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그냥 얘 너무 다 들어가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네, 몇 가지 그냥 예시를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카이 있잖아요. 결국 이 일렉트릭 서세티빌리티
나타내는 이 센서 부분이 그 어떤 비선형 매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물질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BBO를 쓴다 말씀드렸는데 KDP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테트라고널 시메트릭 해가지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 이 텐서가 대부분 사라지고 어, 대부분 0이고 이제 D16이랑 아니다. D14랑 D25가 같고 D36이 남고 나머지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D라는 텐서가 다 0이고 14, 14, 36 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폴라리제이션의 이제 방향을 이제 볼 때 이제 PX, PY, PZ가 있을 때 얘는 위에 있는 텀에다가 엡실론 제로를 곱하고 그리고 이 벡터를 전개장 제곱의 텀을 이제 계산해주면은 PX는 이제 P D14에 2, 2Y, 2Z가 되고 PY는 D 똑같죠? 2에 Z, PZ는 D에 25, 먼저 16, 2, EX, EY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오히려 0이 많아지면 단점이 뭐냐면 그 어떤 전기장 저희가 이제 그 편광이 뭐 수직 방향이 편광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가 EY만 살아남고 EX 텀은 없는 거잖아요. X 방향의 전기장이 없는 거니까 그 수직 방향이면은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아예 사라져서 그 편곡에 우리가 PY나 PZ에 대한 그 폴러레이제이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전 주로 이제 비비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비비오 같은 경우는 좀 텀이 복잡한데 여기 아마 네, 적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D1호 0, 0, 0, 0, D1호 마이너스 D22 마이너스 D22 사실 뭐 이거 하나하나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건 비상형광에서 다루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PZ를 예를 들어 알고 싶다 할 때 한 텀 그 X 방향이나 Y 방향에서 그 전개장이 뭐 성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고 사실 이 비상형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SPDC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이 책의 2.6 그림에서도 나왔다시피 뭐 어떤 매질이 이렇게 있고 그 오메가라는 두 개 주파수가 들어갈 때 얘가 이 오메가가 되는 걸 이제 뭐 선 프리퀀시라고 하고 뭐 얘가 뭐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라는 빛이 들어가서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가 되면은 뭐 얘가 이제 얘가 선 프리퀀시 그 믹싱이고 위에 게 이제 프리퀀시 더블링이죠. 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사실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오메가 P가 왜 펌프 빔이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린 뭐 BBO나 뭐 KDP 같은 거 들어갈 때 얘가 오메가 S, 오메가 I 꼴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네 그걸 따라서 얘는 그 하바 오메가 P가 이게 광자 하나가 들어가서 광자 두 개가 나오는 그런 비상형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이 전과 이후에 그 에너지가 동일해야 되니까 하바 오메가 P는 하바 오메가 S 플러스 오메가 I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 여기 들어가는 그 KP는 이제 KS 플러스 네 KI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음. 네, 근데 뭐 벡터 방향을 빼고 크기만 일단 말씀드리면은 얘가 이제 대충
그 K가 어 C분의 이제 N 그리고 곱하기 이제 오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KP는 이제 KS 플러스 KI라는 식을 바꾸면은 C분의 N P 오메가 P가 되고 C분의 NS 오메가 S 플러스 C분의 NI 오메가 I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SPDC 현상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노멀 디스퍼션에 따라서 얘가 D 오메가 분의 DN 이게 그 오메가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제 그 굴절률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게 되는데 이 조건 때문에 그 N 오메가 P는 N 오메가 I나 그 N 오메가 S와 이제 보다는 이제 펌프빔의 굴절률이 커지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이식 때문에 운동량 보존 때문에 오메가 P는 오메가 S 플러스 오메가 I 꼴이 돼서 오메가 P가 훨씬 클 거니까 걔가 점점 굴절을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얘는 제일 커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결국 NP 네, 좀 헷갈리게 적었네요. NP라고 적겠습니다. N I N O S 아무튼 그래서 NP 그 이제 이 식을 이제 다시 가져오면은요. 이 식을 다시 가져오면 NP 오메가 P는 NS 오메가 S NI 오메가 I가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식이 맞다면은 얘를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얘가 NP-NS가 곱하기 오메가 S는 NI-NP 그리고 오메가 I가 돼요. 근데 이게 NS랑 NI가 거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메가 S랑 오메가 I가 서로 이제 부호만 달라지는 값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네거티브 네거티브 유니액셜 넌 리니어 크리스탈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얘는 이제 넌 리니 그 네거티브하다는 거는 이제 n이가 엑스트라 오디너리 라이트의 그 굴절률이 이제 오디너리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데 네. 그래서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식처럼 NP가 얘네보다가 밖에 엄청 커지면 안 되니까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NP를 좀 줄이고 어떻게든 NI랑 NS 부분을 좀 늘려야 돼서 그래서 이제 NP를 이제 N2로 그리고 NI랑 NO를 NS를 N5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오디너리 빛을 이제 굴절줄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얘가 식이 어떻게 적어야 되지? 음, 이것만 필요하죠. 얘가 곱하기 오메가 P가 되고 NO, S가 곱하기 오메가 S 플러스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이게 뭐냐면요. 죄송한데 말이 길어져서 그 이렇게 어떤 비비오 크리스탈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가지는 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이 있을 때 이제 이쪽으로 빛이 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얘는 이제 수평 방향이니
수평이라고 쳤을 때 그 H 평광을 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지고 이 두 개의 평광이 이제 V가 됩니다. 시그널 곱하기 Y로.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 오디너리 엑시스의 그 오디너리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옵티컬 엑시스의 수직인 그런 평광이 될 것이고 얘가 이제 옵티컬 엑시스의 이제 평행인 이제 폴러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 비비오 크리스탈을 두 개를 이제 겹쳐 놓게 돼요. 뭐 지금 그림 잘 못 그려서 네 이렇게 두 개 겹쳤는데 얘네 두 개를 수직으로 겹쳐 놓는다. 그랬을 때 루트 2분의 1의 h 플러스 v를 이제 조사하면은 이 h를 통과한 얘가 vv가 되고 v를 통과한 얘가 hh가 되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의 hh 플러스 vv 같은 그런 현상이 돼서 얘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양자 컴퓨터에서 말하는 제로 제로 플러스 원 원이랑 같은 거죠. 그 이제 오리진탈을 제로로 인코딩을 하고 버티클을 원으로 인코딩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광학 실험에서 주로 얽힘 같은 것들을 다룰 때 그럴 때 이제 이 그 SPDC 현상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음, 네, 일단 오늘 스터디는 주면 여기까지고요. 조금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좀 제가 죄송하지만 좀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 타입 2에서는 주로 비핀 크리스탈에서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타입 2를 가지고 시험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주로 타입 네, 막 복잡한 실험을 안 해봤어서 타입 2를 안 써봤는데 좀, 네, 이편을 일단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챕터 4 들어갈 거라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할 계획이긴 한데 어, 아마 제가 이따가 그 설문조사 하나만 올려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거나 저랑 뭐 이야기하실 분 있으시면 편하게 남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편하게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출석 기록하셨을까요? 네, 그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네. 근데 제가 네. 생각을 해봤는데 그 출석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그 음, 링크를 공유 드릴 테니까 아마 그냥 거기다 바로 체크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그럼 링크를 그 개인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냐, 제가 들어가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키스카 구글 계정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아무래도 저도 임원이니까요. 맞네. 찬우님이시죠. 맞네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아마, 하겠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